네, 뉴스업 시작하겠습니다. 6.3 조기 대선 대진표가 확정된 가운데 오늘부터 22일 동안 이어지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에서 출정식을 열 예정이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새벽부터 첫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안보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첫 유세에 나섭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을 촉구하며 시민들과 함께 집회를 열었던 곳입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광화문이 빛의 혁명을 상징하는 공간이라며 이번 대선이 12.3 내란을 극복하고 나라를 회복과 성장으로 이끄는 출발점이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후 경기 성남시 판교동과 화성 동탄 신도시, 대전 등 K 이니셔티브 벨트를 찾아 반도체와 과학기술을 주제로 유세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후보 교체 위기를 딛고 당 대선 후보로 등록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첫 선거운동 장소로 도매시장을 선택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을 방문해 민생 문제 해결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이후엔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참배한 뒤 전통적 보수 강세 지역인 대구 서문시장에서 지지층 결집에 나섭니다. 앞서 지난 6일 김 후보는 대구 경북 지역을 순회하다 당 지도부와 단일화를 둘러싼 갈등이 빚어지자 일정을 중단하고 상경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새벽 0시부터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에서 첫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24시간 쉬지 않고 국가 발전을 고민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압도적인 새로움으로 기존 정치를 바꾸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이준석 후보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선 각오를 밝힌 뒤 저녁 7시에는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첫 집중 유세를 펼칠 예정입니다. YTN 안보라입니다. 네,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교체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당내 여지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애초 논란을 자초한 지도부 모두 사퇴해야 한다는 요구인데 대선 이후 당권 구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당에 의한 대선 후보 교체 논란 끝에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사퇴했지만 당 안팎에선 남은 지도부를 향한 책임론 제기가 여전합니다. 주로 경선에 나섰던 인사들을 중심으로 권성동 원내대표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탈당 뒤 미국으로 떠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른바 권권 지도부를 직접 거론하며 경선판을 혼미하게 한 책임을 지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의원직 사퇴는 물론 정계에서 은퇴하란 날선 비판도 이어갔습니다. 경선 발표 이틀 전부터 결국 후보를 못 낼지도 모른다. 이 당은 결국 한덕수 밀고 그다음에 가처분 들어가고. 한동훈 전 대표도 친윤 쿠데타란 표현까지 써가며 지도부 공개 저격에 나섰습니다. 후보 교체에 쿠데타가 실패했다는 이유로 그냥 퉁치고 넘어갈 순 없다는 취지인데 다른 한편으론 당원 가입을 독려하며 함께 친윤 구태 정치를 청산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친한계로 꼽히는 일부 의원들도 정당 민주주의를 해친 지도부의 임기는 사실상 끝난 셈이라며 한 전 대표 발언에 힘을 실었습니다. 일각에선 대선 뒤 당권을 놓고 벌써 세대결이 시작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는데 김문수 후보는 일단은 권 원내대표 교체론을 일축했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 전 의원님들이 선거운동에 전력을 다해 매진할 수 있도록 원내대표께서 역할을 해달라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경선 과정에서 진통이 있었지만 이제는 단결해야 할 때란 메시지를 SNS에 올렸습니다. 이에 당 일각에서도 빨리 출당시키거나 정리해야 한다는 날선 반응들이 나왔는데 향후 친윤계 당 주류와의 주도권 다툼 양상이 더 심화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민주당은 배후에서 조정했던 한덕수의 난이 실패하자 직접 날뛰고 있다며 사법부는 윤 전 대통령을 즉각 다시 구속하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확정되자마자 민주당은 거센 공세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헌정 파괴에 동조한 행위부터 사과하라고 직격탄을 날렸고 당 차원에선 이른바 김문수 망언집도 공개했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돌입 하루 전 전남에서 막바지 경청 투어 일정을 소화한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취재진과 만나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본선 진출을 축하한다면서도 날선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내란 동조 세력 국민의힘에 내란을 비호하는 후보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도 김 후보의 본선 확정 하루 만에 기다렸다는 듯 파상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김민석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은 김 후보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의 관계를 공개 질의하며 압박했고 전광훈 목사의 자유통일당과 연대하여 극우 빅텐트를 결성하고 나아가 통합신당을 만드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선대위 공식 논평을 통해선 김 후보를 윤 전 대통령과 전 목사를 합친 혼종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김 후보가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고 노동부 장관 당시 비상계엄 사태의 사과를 거부한 점을 상기시키며 내란 세력 대 헌정 세력의 선거 구도를 각인시키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과거 논란이 된 김 후보의 발언을 묶은 이른바 김문수 망언집도 공개했습니다. 지난 2011년 춘향전을 거론하며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과 동성애 비하 발언 등 33건이 포함됐는데 이런 후보에게 나라를 맡길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런 품성의 소유자가 대통령이 된다면 현재 대한민국의 상식, 가치, 그리고 국제적인 위상은 돌이킬 수 없이 추락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망언 프레임을 씌워 정치 공세에 나섰다고 맞받았습니다. 망언집을 내밀기 전에 이 후보의 막말과 살인범 변호 전력부터 돌아보라며 국민이 알고 싶은 건 이 후보의 과거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대권 도전은 끝내 무위로 돌아갔습니다. 앞서 총리 출신 정치인들이 대권 도전에 성공한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한 전 총리도 여기에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입당을 마친 한덕수 전 총리는 전 당원 투표 결과 대선 후보 교체 안건이 부결되자 국민과 당의 뜻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선 출마 결정 전후 제게 보내주신 응원과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모든 것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승복하겠습니다. 한 전 총리를 포함해 지금까지 대통령 선거에 도전하거나 유력 대선 주자로 꼽혔던 총리들은 많았지만 하나같이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과거 김종필 전 총리는 충청권의 맹주로 불렸지만 13대 대선에서 낙선했고 15대 대선에선 DJP 연합을 구축하며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자리를 내어줬습니다. 대통령 빼고 다 해본 사람으로 불리는 이회창 전 총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세 차례 대선 레이스 완주에도 매번 고배를 마셨는데 1997년 대선 땐 김대중, 김종필의 DJP 연합이 2002년에는 기득 세력이라는 이미지가 걸림돌이었다는 평가입니다. 국가 대혁신으로 정권 교체를 이루고 새로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대통합과 화해로 간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황교안 전 총리도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여기엔 국정농단을 막지 못했다는 책임론도 한몫했습니다. 국정 안정과 공정한 대선 관리를 위해서 제가 대선에 출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여기에 보수와 진보 정권을 넘나들었던 베테랑 관료 출신,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된 윤석열 정부의 총리란 엇갈린 평가를 받았던 한덕수 전 총리. 고심 끝에 대권에 도전했지만 극심한 내홍만 빚으며 결국 국무총리 대권 흑역사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원 출석 모습이 오늘 처음으로 공개됩니다. 윤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서서 자신의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오늘 재판 몇 시에 시작합니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3차 공판 오늘 오전 10시 15분 시작합니다. 이미 지난주 금요일 밤부터 공용 차량이 아니면 이 법원 내부로 들어올 수 없도록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일부 출입구는 아예 폐쇄된 상태입니다. 취재진이 법원으로 들어올 때도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칠 정도로 보안이 강화됐습니다. 경찰은 서울중앙지법과 인근 교대역에 9개 부대 600여 명을 투입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네, 보안이 강화된 건 지난번과 같지만 윤 전 대통령이 지하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게 달라졌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14일과 21일 있었던 공판 기억하실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서 차를 타고 법원으로 와서 지하주차장을 통해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하주차장을 이용하게 해달라는 경호처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런 비공개 출석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법원이 지하주차장 이용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오늘 다른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차에서 내려 걸어서 법원 청사로 들어가는 모습이 공개되게 된 배경입니다. 그렇다면 기자들이 질문할 기회도 있을까요? 아직은 불투명합니다. 일단 윤 전 대통령이 들어가는 길에는 취재진이 주요 피고인들 취재를 위해 설정한 이른바 포토라인이 설치는 돼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이 길을 따라 들어가긴 하지만 취재진이 접근할 수 있을지 또 접근한다고 해도 윤 전 대통령이 질문에 답을 할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만약 윤 전 대통령이 발언하게 된다면 계엄과 탄핵, 내란 재판에 대해 얘기할 가능성이 있고요. 어제 SNS를 통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결과에 대해 언급한 만큼 대선 정국에 대해 언급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네, 오늘 재판에서는 어떤 내용이 주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까? 앞서 지난 1일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을 직권 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했고 재판부는 이걸 병합 심리하기로 했죠. 그 이후에 열리는 첫 공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난 공판에 이어 군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 신문도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은 박정환 특전사령부 참모장 그리고 오상배 수방사령관 부관이 증인대에 섭니다. 계엄령이 선포됐을 때 군 지휘부에 내려왔던 지시사항을 두고 공방이 벌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고리로 한 공천 개입 혐의와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게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러 차례 구두 요청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자 출석을 공식 요구하고 나선 건데 김 여사가 소환에 응할지 주목됩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명태균 씨를 고리로 한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최근 김건희 여사 측에 출석 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고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한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청사로 직접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공식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수사팀은 지난 2월 창원지검으로부터 명 씨 사건을 넘겨받은 직후 김 여사 측에 여러 차례에 걸쳐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해왔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 측이 별다른 응답을 내놓지 않으면서 일정 조율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여기다 조기 대선 국면이 본격화하며 선거 전 소환이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는데 검찰은 이미 충분한 진술과 물적 증거를 수집한 만큼 의혹의 정점인 김 여사에 대한 조사를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거로 보입니다. 만약 김 여사가 소환에 응한다면 처음으로 검찰청사에 나와 조사를 받게 됩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대면 조사한 뒤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당시 경호상 이유 등을 명목으로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출장 조사를 벌여 특혜조사, 황제조사 논란이 불거졌는데 대통령이 파면되며 김 여사도 공적인 지위를 잃은 만큼 출석을 피할 명분은 사라졌습니다. 다만 김 여사가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할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검찰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거부하면 강제조사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김 여사 조사가 이뤄지면 윤 전 대통령의 직접 개입 여부로 검찰 수사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네, 전국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어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마지막으로 등록을 하면서 모두 7명이 후보가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번에 보면은 정당은 이제 그 원내 정당은 세 곳,
그다음에 원외는 이제 2곳, 그다음에 네. 이제 무소속 2명에서 총 7명이 됐는데 결국에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결국 그다음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이 3당 원내 3당의 이제 각축전이 결국은 이제 관심을 끌 텐데요. 네. 결국 이번 대선의 가장 큰 그 아마 주요 흐름은 이재명 후보의 대세론이 계속 먹힐 것인가와 그다음에 이제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이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김 후보를 중심으로 한 보수 진영이 1대1 구도를 과연 이룰 수 있을지 빅텐트 여부도 관심이 끌고 있고요. 네. 정말 또 하나 관심이 있다면은 만일 여기에 이준석 의원이 독자 완주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른바 범보수 진영의 단일 대화에 또 동참할 것인가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그 25일 이제 투표 직전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전 투표 직전에 그 일종의 여론 지형을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같아서 네. 그 한 3가지 포인트가 이번 대선의 주요 관전 지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문수 후보랑 이준석 후보는 이미 새벽부터 일정을 시작을 했더라고요. 각 후보별로 첫 유세 장소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뭐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 강화문에서 오늘 첫 운동을 시작했는데요. 네. 강화문은 윤석열 정권의 비상경에 따른 탄핵 국면에서 민주당이 내란을 극복하겠다. 그런 상징적인 하나의 집회의 장소였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번 선거에 가장 제일 큰 아젠다는 아무래도 내란 극복, 그런 내란 세력에 대한 척결이라는 부분을 분명히 보여주면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민주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빛의 혁명을 완성하겠다는 그런 의미를 담은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 가락동 시장을 찾았는데요. 오늘 여기서 낮은 곳에서 승김의 모습을 보이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서민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만큼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이렇게 강조점을 이렇게 두는 그러한 일종 행보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전남 여수 산업단지를 방문했는데요. 여기에는 아무래도 이 지금 호남이라는 이 장소의 특징상 동사업이라는 부분을 분명히 보이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지금 여수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이 제조 현장이잖아요. 제조 그러니까 이 자신의 경제 정책은 뭐 AI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이 첨단 기술도 있지만 네. 제조업의 부흥 그리고 또 여기에 노동자들이 출근하는 노동자들과의 일종의 뭐랄까 눈맞춤을 통해서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다가가겠다는 그러한 정치적 의미도 담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경청 투어를 통해서 이미 유권자들과 만났었는데 공식 선거 운동 기간에는 어떤 부분들을 좀 더 공략을 할까요? 아무래도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제1의 아젠다는 내란 극복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란 극복을 하겠다는 부분을 분명히 이야기할 것이고 그렇지만 내란 극복이라는 부분이 너무 지나치게 강조될 경우에는 뭐 사정 정국이라든지 정치 보복 뭐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아울러서 국민 통합이라는 부분도 저는 강하게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우리 이재명 후보를 압도적으로 당선시켜달라. 그 부분을 분명히 이야기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먹사니즘에서 이제는 잘사니즘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먹고 사는 문제. 요 3가지 포인트에 아마 역점을 두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반 이재명 프레임을 앞세울 것으로 보이는데 후보 교체 논란 과정에서 동력이 좀 떨어졌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뭐 일견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이제 이른바 빅텐트 더 나아가서 뭐 그랜드 텐트까지 이제 구상하는 좀 더 큰 폭의 이제 그런 만명 전선을 펼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네. 이 후보가 뭐 밤사이에도 한두 번씩 뒤집히는 이런 일들이 벌어짐으로써 네. 사실상 이게 좁은 스몰 텐트로 결국 격하고 말았다 이런 이제 분석은 일견타당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선거는 구도 싸움입니다. 특히나 대선은 이슈 구도 인물에서도 결국 구도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그런 선거이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이재명 반 이재명이라는 이제 이런 전선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여지에 있는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사람보다도 이제 이재명 후보의 말하자면 입법 독주 나중에 이제 말하자면은 입법 행정에 대한 사법까지 가지게 될 이럴 경우를 두려워하는 일부 중도라든가 그다음에 네. 보수층의 표심이 결국에는 지금은 방관자적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결국은 투표율이 가까워갈수록 선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잘 끌어들인다면은 저는 어쨌든 지금 같은 지지율보다는 조금 더 좀 따라잡는 지지율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결국 김 후보가 이제 캠페인 과정에서 얼마만큼 확장성 있는 이제 선거 운동과 그다음에 메시지, 그다음에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가 네. 이 부분들이 지금 관망에 있는 중도나 그다음에 아직은 좀 우려를 갖고 있는 보수중 표심을 자극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따라 붙으면서 어느 정도의 균형치는 맞출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범보수 진영의 빅텐트가 김문수 후보에게는 가장 큰 과제인데 이낙연 상임고문이 대선 불출마를 선언을 하고요. 다른 후보도 지원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예,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빅텐트라는 부분은 일단 제일 첫 번째 출발점이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인데 그거 네. 자체가 무산됐기 때문에 이제는 뭐 빅텐트라는 뭐 이야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뭐랄까요 정치적 상징성도 많이 퇴색이 됐고 네. 정치적 효과도 상당히 이제는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남아 있는 마지막 하나의 그 뭐랄까요 그 빅텐트에 준하는 나름대로 이 판을 흔들 수 있는 하나의 그 정치적인 모멘텀은 그대로 있다. 그것이 바로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와의 이 원샷인데요. 네. 과연 문제는 이 원샷을 이 김문수 후보가 원한다고 하더라도 상대인 이준석 후보가 홍원하는 이 부분인데 네. 이준석 후보가 지금 내걸고 있는 조건은 그거잖아요. 안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계엄과 탄핵에 대한 입장을 만약에 바뀐다고 한다면 한 번쯤은 고려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 자 과연 그러면 이준석 후보를 품기 위해서 원샷 경선을 한다고 해서 지금 계엄과 탄핵에 대한 입장을 바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지금 기존 입장을 180도로 바꾸는 셈이잖아요. 네. 이 배도 갑자기 급변침을 하면 상당히 항해 우려가 생기듯이 네. 사실 그럴 경우에는 지금 국민의힘의 강성 지지층들이 또 어떻게 보면 떨어져 나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을까? 그것도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후보 교체 논란 과정에서 오히려 그런 당내 어수선한 사이에 조금 뭐랄까요 존재감이랄까요 네. 커진 상태 아닙니까? 지금 이제 뭐 이른바 본인이 3자 구도에서도 완주해서 이겼다는 이른바 동탄 모델도 얘기하지만 네. 제가 보기에 이준석 후보의 머릿속에는 일종의 지난 총선의 지민 비조가 머릿속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 지지를 했지만 민주당을 이탈하는 지지층이 투표장에 안 가긴 뭐하니까 결국 이제 비슷한 유인 이제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면서 지역구는 민주당이 많이 가져갔어도 결국 이제 비례는 조국혁신당이 두 자릿수까지 가져갔던 그런 모델을 아마 염두에 둘 겁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보수의 적장자라는 얘기를 하면서 보수층에서 빠져나오는 이탈하는 지지층을 내가 막아내는 방파제 역할을 하겠다. 네.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수혜자가 분명히 이제 수혜자로서 분명한 존재를 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수치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당원 입당이라든가 이런 추세를 보았을 때 이준석 후보가 수혜자인 건 분명한데 네. 과연 이 추세가 그럼 3주를 갈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거는 보수 대 진영의 보수 대 진보의 구도 싸움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역대 제3지대 후보가 완주하면서 유의미한 득표를 한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준석 후보가 지금은 존재감을 보이는 건 맞는데 네. 끝까지 이 지지율이 두 자릿수까지 간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다면 저는 완주할 걸로 보이지만 아까 차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김 후보가 적절한 어떤 그 자신의 어떤 정체성과 아이덴티티의 당의 그런 노선에 대한 약간 변경과 변화와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그 말하자면 이준석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두 자릿수에 못 가고 한 자릿수에서 계속 답보될 경우 대선 보존 비용 문제도 있고 등등 네.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은 한 번쯤은 본인도 다시 한번 빅텐트에 한번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김문수 후보가 김용태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지명한 것이 아닌가.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이런 단일화를 좀 염두에 두고 네. 가장 젊은 김용태 의원을 비대위원장에 배치함으로써 그 가능성을 살린 그런 포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두 사람이 뭐 나이대도 비슷하고 네, 좀 같이 함께 친하다고 했었죠. 해요. 네. 천하 용인 중에 한 사람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 자, 주말 사이에 후보 교체 논란으로 그야말로 혼돈의 상황이었던 국민의힘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당 상황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 후임으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김용태 의원이 내정이 됐는데 당내 최연소 의원이에요.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당의 간판인 비대위원장을 맡겠다는 부분은 상당히 파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파격을 지금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내몰렸잖아요. 사실 지난 10일 날 새벽에 벌어졌던 국민의힘에서의 후보 교체는 누가 봐도 이 당내 주류 세력이라고는 친윤과 또 그 뒤의 배후 세력으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네.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의한 구테타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구태의 모습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이 구태의 이미지를 한꺼번에 한 방에 보내니까 이거 일종의 뒤집을 수 있는 것은 역시 신선미.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그러니까 신선하고 뭔가 조금 깜짝 놀랄 만한 카드로서는 김용태 의원이 적합하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지금 김문수 후보가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고령이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국민의힘의 그래도 이 지금 간판은 김문수 후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앞으로 지금 차세대는 확실하게 우리가 세대 교체를 한다.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번 이 후보 교체 논란 과정에서 비대위에서 유일하게 김문수 후보의 교체가 안 된다고 이야기했던 그 비대위원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그런 이 자신을 도와줬다 그런 의미보다는 상식적인 인물이다. 네. 상식적인 인물을 내세운다는 의미가 있고 마지막으로 앞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이준석 개혁신당과의 뭔가 연대를 위한 하나의 가교 역할로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당내 주류인 친윤계에 속하지 않는 인물인데 그래서 친윤계와 비친윤계 사이에 좀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단순한 근데 다리 역할도 넘어서 사실 뭐 김용태 의원이 초선이긴 하지만 네. 지금 뭐 2000년대 초반부터 비대위 합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정치력도 쌓아왔고 존재감도 보여왔기 때문에 네. 뭐 충분히 뭐 가교 역할도 하겠지만 저는 오히려 방점이 그 가교 역할보다는 변화에 찍혀 있을 거라고 봐요. 제가 오늘 저 보도를 하나 봤더니까 김문수 후보가 김용태 의원이 후보의 그 정체성이라든가 후보의 방향과 다른 변화와 강도 높은 쇄신을 내가 할 수도 있겠는데 괜찮겠냐라고 얘기했을 때 전권을 맡기겠다. 어떤 네. 변화라도 수용하겠다. 대선 기간이라는 거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간이고 그런 변화를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 이렇게 화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만일 그렇다면은 김문수 후보가 하지 못할 강도 높은 쇄신과 당의 혁신 방향들을 비대위원장 입으로 할 수가 있겠고 결국 당의 후보는 당의 깃발이긴 하지만 그 당의 자산이기도 분명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당을 이끄는 비대위원장이 얘기하는 방향도 충분하게 국민의 힘이 앞으로 쇄신하고 나아가겠다 이런 것들을 국민에게 소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한다면은 후보는 민생 현장을 훑고 그다음에 당은 국힘이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을 보임으로써 일종의 그러한 투트랙 전략을 통해서 이른바 김문수 후보가 강성 지지층에만 소구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비판도 불식시킬 수 있고 네. 또 나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명 빅텐트를 넘어서 또 조금 더 새로운 정치 세력들과 함께 규합하는 그런 어떤 신호로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김용태 위원장이 향후 보일 행보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문수 후보는 한덕수 전 총리에게 선대위원장 자리를 먼저 제안을 했었는데 적절한지 논의해보겠다 이런 답변을 들은 상태죠. 예, 일단 뭐 한덕수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 뭐 지금 김문수 후보가 손을 내민다고 하더라도 그 손을 덥석 잡기에는 상당히 조금 이 좀 상황이 좀 묘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의 느닷없는 등판으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혼란을 초래했던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 사태에 대한 나름대로의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 사실은 그러니까 일종의 뭐랄까 회피할 수 있는 하나의 핑계일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아마 본인의 속으로는 상당히 이 후보 교체 논란과 관련해서 상당히 아직까지 서운한 감정이 남아 있을 거예요. 네. 본인이 이야기가 했지 않습니까? 22번이나 내하고 단일하겠다고 해놓고 당선되고 난 뒤에 이렇게 말을 바꾸고 결국 나만 바보가 되는 그러한 상황에 대한 섭섭함이 남아있겠죠. 그런데 양측 모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차피 한덕수 전 총리가 선대위원장을 하나 안 하나 그거는 뭐 별 큰 문제는 없다. 네. 그러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전 총리 입장에서도 아마 내가 지금 지금 상임 선대위원장을 한다 하더라도 내한테 얼마만한 실질적인 권한이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까? 결국 간판에 불과한 거 아닐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상당히 본인이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조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당내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 교체론도 여전한데 김문수 후보가 현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어요. 어떤 이유였을까요? 일단 미봉책인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원내대표를 교체하게 되면은 지명을 할 수는 없어요. 다시 의원총회를 열어서 선거를 해야 합니다. 네. 아니 지금 한시도 촉박하고 지금 지방 다니기도 바쁘고 지금 당에 지금 갈라진 이 내용을 수습하기도 바쁜데 다시 선거를 하게 되면 의원들이 또 분산되잖아요. 누구를 또 해야 되겠다. 그렇다 보니까 아마 3주만 그냥 대행체 그냥 이 체제로 가자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번 대선이 끝나면 어떤 식으로든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한 책임론이 나올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 정치라는 거는 책임을 지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에서 책임지는 걸 빼고 나고 책임을 묻지 않게 되면은 권한을 누리는 것과 군림하는 것만 남게 됩니다. 거기다 명확한 책임을 부여하고 그래서 우리가 선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이 당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까지 몰아갔던 이른바 두 분의 지도부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저는 물을 거로 보고요. 다만 선거 결과에 따라서 조금 기류는
달라질 수 있겠다. 이긴다면은 다시 봉합이 되겠지만 졌을 때 어떤 표차로 지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은 단순한 경질과 교체를 넘어서 당의 재편이라는 또 하나의 그 숙제를 안고 가기 때문에 이 점이 이제 앞으로 좀 관건이 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당의 후보가 확정이 되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메시지를 냈습니다.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하면서 단결을 주문했는데 국민의힘 안에서도 출당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중도 확장을 막는 악재다. 이렇게 좀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원래 성공한 정부, 성공한 대통령도 차기 정부를 뽑는 선거가 오면은 나를 밟고 가라고 얘기하는데 이번은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조기 선거입니다. 그런데 자꾸 윤 전 대통령이 여론에 등장하거나 혹은 정치 전면에 나서는 이런 모습들은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그다음에 제어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는 짧은 덕담 한마디면 될 걸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고 더더군다나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번 선거에 대한 구도 싸움에 의미를 부여한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전 적절하지 못한 행위들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에서 출당 얘기까지 나오는데 아마 인위적인 출당은 없을 거라도 저는 최소한 대통령이 그 정말 탈당에 버금가는 그런 자제와 그런 어떤 본인의 그러니까 말하자면 칩거를 통해서 오히려 당에 부담을 주지 말아야 한다. 어쨌든 지금은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선거를 확장해서 치를 수 있는 선거라는 논리가 간단합니다. 넓히면은 이기는 게임이고 좁히면은 지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자꾸 좁히는 게임으로 가게끔 전직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은 아마 당이 잘 관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이 김문수 후보에게 윤 전 대통령의 당적을 박탈하고 재구속해야 한다면서 후보의 생각을 공식적으로 묻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민주당에서 요구하기 전에 이전에 당내에서 먼저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잖아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메시지를 내니까 당장 한동훈 후보가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지금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동훈 후보뿐만 아니라 아마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지금 분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번에 지금 당의 간판을 지금 김용태 의원으로 지금 내세웠잖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당의 노선에 대한 재정비, 새로운 일종의 보수 혁신을 위한 일종의 준비가 시작돼야 된다. 그리고 이런 모습들을 선거 기간 중에 보여야 된다는 목소리가 저는 자연스럽게 분출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 10일 날 일어났던 새벽의 소동에 대해서 결국 당원들이 집단지성을 발휘해서 현명하게 판단을 했잖아요. 이 현명함의 판단 속에서는 상식의 복원이라는 내용이 저는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김문수 후보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 이와 관련해서 이번에 부재졌던 사태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사실은 가장 많은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있는 친윤들이 어떤 식으로는 행동을 해야 된다. 제가 네. 생각했을 때는 친윤들이 먼저 나서서 일종의 패족 선언을 하고요. 이번 이 대선에서는 자기들은 백의종군 하겠다는 이 이야기까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를 위해서는 진영을 넓혀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래야만 중도 외연 확장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후보도 김문수 후보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윤 전 대통령 내란 행위에 대한 석고대죄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공직선거운동 기간 동안 이 부분을 계속해서 좀 부각을 시킬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선거 캠페인을 김문수 후보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넓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네. 내란 세력 심판이라는 딱 6글자 하나면 충분할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 얘기를 분명히 하면서 그다음에 이 부분을 공격해놓고 내란 프레임을 짜놓은 다음에 본인은 계속 통합과 실용의 행보를 나가겠죠. 그런데 김문수 후보가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요. 어떤 질문에 자꾸 본인이 원하는 답을 하려고 그러면 그 페이스에 말리는 겁니다. 자기 주도대로 선거판을 끌고 가려면은 선제적인 먼저 처리를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선제 공격을 한 다음에 김문수 후보가 주도할 수 있는 쪽으로 다시 운동장을 넓혀 나가야지 이재명 후보가 묻는 질문에 답을 하는 형식으로 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선거에서 가장 어리석은 행위가 남이 묻는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중심으로 구도 싸움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내란 세력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아예 김문수 후보가 먼저 선제적으로 아마 정리를 좀 하고 나갈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만 김문수 후보가 얘기하는 일종의 청빈한 후보 대 그다음에 지금 재판받고 있는 후보, 그다음에 같은 경기지사지만
같은 경기지사를 했지만 과거 누가 더 업적을 많이 이뤘는지. 그리고 또 하나 나는 노동가 출신이고 당신은 인권 변호사 출신이라면 누가 더 국민에게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왔는지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구도가 되는 건데 네. 여기 내란에서 한 번도 내란 세력 심판이라는 프레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김 후보가 질문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작아지거든요. 그런 건 선거 전략에서는 매우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용태 위원장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답을 해내고 김문수 후보는 자기가 가진 장점들을 선거 캠페인에서 활용하는 쪽으로 가야 저는 그나마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하는 이런 선거 구도가 조금 김 후보가 그나마 팽팽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구도 싸움의 동력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김문수 후보가 선제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의 행적을 좀 봤을 때 윤 전 대통령과 관계 단절이라든지 이런 거는 선언할 수가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당이 요구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는 출당이라는 것이 선거운동 기간에 크게 그렇게 도움이 되겠냐 이런 이제 입장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결단을 하면 모를까. 네. 그런데 후보는 그렇게 얘기하고 선거 캠페인을 하고 당이 그런 것을 요구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당의 이름으로 나간 후보이기 때문에 같은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김용태 위원장의 저는 임명 배경이 나름대로 그런 전략적 포석을 둔 여러 가지 그런 관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소영 시사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5월 10일) 뉴스업 주일정 정리합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형사재판에 출석하는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될 전망입니다. 법원이 지하주차장 이용을 허가하지 않으면서 청사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이 취재진에게 포착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천을 빚기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두 번째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전 씨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영천시장 자유한국당 후보 경선에 출마한 예비후보에게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현금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2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김 씨는 2021년 대선 경선을 앞두고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 6명과 모임을 하면서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뉴스업 주일정이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한전 KDN의 하청업체 직원들이 소모품 비용을 과다 청구하는 방식으로 수년간 횡령을 저지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한전과 한전 KDN 측은 자체 감사에 착수했고 횡령 혐의를 받는 하청업체 직원들은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한전 KDN의 한 하청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한국전력공사 충북본부와 한전 KDN 충북 사무실의 프린터 등 전산 소모품을 관리해주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 직원 2명이 프린터 토너 비용을 과다 청구하는 방식으로 업무상 횡령을 저지른 것으로 한전 자체 점검 결과에서 드러났습니다. 횡령 사실은 한전 본사가 지역별 소모품 집행 실적을 점검하던 중 이상 징후를 발견했고 관련 내용을 전달받은 한전 충북본부에서 자체 점검을 통해 횡령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는 YTN에 이들이 저지른 횡령이 5년 동안 이어졌고 금액은 수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전과 한전 KDN은 횡령 정황이 확인되자 자체 감사에 착수했고 해당 하청업체와의 거래도 전면 중단했습니다. 한전 측은 감사를 통해 정확한 피해 기간과 금액 등을 확인하는 한편 내부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점검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횡령 혐의를 받는 이들은 각 기관에서 감사가 시작되자 최근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진은 이들의 입장을 듣기 위해 하청업체 관계자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하청업체 측도 이 사건과 관련해 아무런 이야기도 할 수 없다는 입장. 횡령 혐의자들이 자수한 내용을 토대로 수사를 벌인 경찰은 이들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한전 충북본부를 피해자로 불러 조사한 뒤 정확한 피해 사실과 규모 등을 파악할 방침입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큰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대전에서는 연인을 살해했다며 자수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시뻘건 화염이 목조로 된 사찰을 뒤덮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40분쯤 전남 여수 영취산에 있는 흥국사의 암자 도소람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3시간 반 만에 꺼졌지만
법당과 스님 생활 공간인 요사체 등 3동이 불에 탔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 광주 남구 봉선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도 불이 나 주민들이 급히 대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 4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비슷한 시각 경기 의정부시 아파트에서도 보조 배터리 폭발로 추정되는 불이 나 주민 1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대전에서는 연인관계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A씨는 112에 사람을 죽였다고 자수한 뒤 극단 선택을 시도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A씨 자택에서 이미 부패가 진행 중인 40대 여성 시신을 발견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A씨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부산에서는 광안대교에서 고공농성을 벌였던 형제복지원 피해자가 시위 8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피해자는 형제복지원 사건에서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정부와 부산시가 상고하자 항의 농성에 나선 거로 파악됐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옥선 할머니가 건강 악화로 어제 별세했습니다. 향년 97세입니다.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가운데 생존자는 이제 6명만 남게 됐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1928년 부산에서 태어난 이옥선 할머니는 6남매 가운데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려운 집안 형편 탓에 양딸로 들어간 집에서 심부름을 나간 길이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건장한 남자 2명이 무작정 할머니를 끌고 갔고 도착한 곳은 중국에 있는 일본군 비행부대였습니다. 당시 이 할머니 나이는 14살. 3년 동안 일본군 위안부 고초를 겪다가 광복을 맞았지만 고국 땅은 한참이 지난 2000년에야 밟을 수 있었습니다. 이듬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한 뒤엔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인권운동에 투신했습니다. 적극적인 해외 증언 등을 통해 일본군의 만행을 세계인에게 알렸고 일본 정부를 상대로 직접 법원 문도 두드렸습니다. 칼 맞고 매 맞고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죄를 하고 배상을 하면 얼마만큼 우리를 주겠습니까? 우리는 10억을 받아도 모자랍니다. 이 할머니 별세로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가운데 생존자는 이제 6명만 남게 됐습니다. 이 할머니 빈소는 용인 신라관에 마련됐고 발의는 14일입니다. 그토록 외쳤던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는 끝내 받지 못한 채 이 할머니는 생전 뜻에 따라 인천 앞바다에서 영면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나이 어린 거 천 모르는 거 모두 끌어갔거든. 끌어가다 뭐라는가 다 죽겠지.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가 용서할 수가 없지. YTN 이종원입니다. 유심 대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SK텔레콤이 유심을 교체하지 않고 식별 정보를 바꾸는 것만으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유심 재설정 솔루션이 오늘부터 도입됩니다. 다만 T월드 매장에 찾아가야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서 결국 교체 순번을 기다려야 하는 건 마찬가지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기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SK텔레콤이 도입하는 유심 재설정은 기존 유심의 식별 정보를 새 걸로 바꾸는 것만으로 교체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복제 유심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동시에 교체할 때의 불편도 적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주소록이라든지 인증서 백업이고요. 더 불편한 거는 뭐냐면 금융기관 인증을 하나씩 다시 받는 거였습니다. 이런 인증 절차 없이 진행이 되는 걸로 일단 나왔습니다. 문제는 유심 교체 예약 순서가 돌아온 가입자만 T월드 매장에 직접 가서 재설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당장 피해를 우려하며 순서만 기다리는 722만 명의 가입자에게 달라질 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유심 교체 속도도 더디기만 합니다. SKT 망을 쓰는 가입자 2,500만 명 가운데 지금까지 유심 교체를 받은 건 고작 143만 명. 그나마 새 유심 1,077만 개가 다음 달까지 순차 공급된다는 건 희소식입니다. 한편 최태원 회장이 직접 발표한 재발 방지 대책은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SK그룹 계열사들의 보안 체계를 뜯어볼 정보보호혁신위원회가 구성 작업에 들어갔고 SKT의 고객신뢰회복위원회도 조만간 모습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이런 내용이라든가 이게 고객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여 드릴지, 고객분들이 어떤 것을 더 원하는지 하는 부분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같이 좀 논의를 하는 그런 기구가 될 거고요. 한 1, 2주 정도면은 구성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SKT에 이어 알바몬에서도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정부는 국내 기업 6천여 곳에 사이버 위협 주의령을 내렸습니다. 특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혼란을 이용한 사이버 공격이 예상된다며 보안 태세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YTN 박전입니다. 스타벅스가 코로나19 시기 단축했던 매장 영업시간 정상화에 나섭니다. 스타벅스는 이달 중순까지 순차적으로 운영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스타벅스 매장의 절반만 오후 10시까지 영업 중이며 상권에 따라 오후 7시에서 8시에 닫는 곳도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앞으로 전체 매장의 80%가 오후 10시까지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중 관세 전쟁의 해법을 찾기 위한 양국 간 첫 협상이 긍정적인 분위기로 마무리됐습니다. 미국과 중국 측 대표 모두 실질적 진전을 이뤘다며 곧 세부 사항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권중기 특파원입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중국과 이틀간 무역 협상을 마친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실질적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I'm happy to report that we've made substantial progres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n these very important trade talks. 베센트 장관과 함께 협상에 참여한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중국과의 이견이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It's important to understand how quickly we were able to come to agreement, which reflects that perhaps the differences were not so large as may be thought. 중국 협상 대표인 경제실세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도 미국과 중요한 합의로 실질적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통상 경제 협의체를 구축해 상호 관심 분야에 대한 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미중 간 경제는 상호 이익과 윈윈의 성격을 띈다며 미국과 협력의 파이를 키워나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협상 상황을 전해들은 백악관 경제위원장은 이번 협상으로 미중 간 무역 관계가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고 러트닉 상무장관도 관세율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One of his objectives is to de-escalate. 145% and 125% are really, those are kind of tariffs where you're not trading with each other. So he's there to see if we can reset the conversation. 중국은 오늘 공동 성명이 발표될 것이라고 예고했고 미국도 월요일 세부 사항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돌입했습니다. 각 후보와 캠프뿐 아니라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데요. 주의할 점을 핵심만 간추려봤습니다. 우선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요. 1년 이상 징역형으로 복역 중이거나 공직선거법 등 위반으로 선거권이 상실된 경우, 또 만 18세 미만의 선거권이 없는 사람이나 공무원, 외국인 등입니다. 이들을 제외하면 누구나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인 6월 3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전화로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데요. 단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선거운동 목적으로 대규모 5개 집회를 여는 건 안 됩니다. 문자 메시지, 모바일 메신저, 이메일, 유튜브, 블로그, SNS 등을 활용하는 건 선거일을 포함해서 상시 가능한데요. 다수에게 같은 내용을 동시에 전송하거나 매크로 이용, 전송대행 업체에 위탁하는 건 금지됩니다. 또 선거운동 목적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거나 유포해서도 안 되고요.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 사실을 담은 게시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나르는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지만 그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됩니다. 또 25cm 이내의 작은 소품을 본인 부담으로 마련해 선거운동에 활용하는 건 가능하죠. 학생 유권자도 앞서 살펴본 점에 모두 해당하는데요. 교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몇 가지 살펴보자면 쉬는 시간에 모두가 들을 수 있게 선거운동용 노래를 재생하는 행위, 그리고 어떤 동아리는 A 후보자를 지지합니다, 어떤 동아리 대표는 A 후보자를 지지합니다 같은 표현은 쓰면 안 됩니다. 주의할 점이 꽤 많은데요.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
후보뿐 아니라 유권자 역시 규칙을 지키면서 목소리를 내야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21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죠. 각 대선 후보들도 앞으로 22일간 펼쳐질 본격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서울 광화문 광장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가락시장을 첫 유세 장소로 택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자 먼저 민주당 이재명 후보 서울 광화문에서 첫 선거운동을 시작한다고요? 네, 기호 1번 이재명 후보는 오늘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첫 유세에 나섭니다.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던 곳에서 이른바 빛의 혁명을 계승하고 정권 교체와 내란 극복 필요성을 강조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이어 첨단 산업이 밀집한 경기도 판교와 동탄 신도시를 방문해 개발자들과 도시락 간담회를 열고 저녁엔 대전에서 기술 발전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 후보의 국가 운영 비전인 이른바 K-이니셔티브에 맞는 혁신도시를 차례로 방문하는 거라고 설명했는데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내란을 비유한 후보라고 규정하며 이번 선거를 내란 세력 대 헌정소 세력의 대결 구도로 풀어가려는 의도도 보입니다. 이 후보 캠프 한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계엄이라는 큰 사태를 겪고 나서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중도층이 계엄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관건이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는 이미 새벽부터 선거운동을 시작했죠. 네, 우여곡절 끝에 기호 2번을 얻어낸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첫 유세 장소로 새벽 5시 서울 송파 가락시장을 택했습니다. 도매와 소매, 판매자와 소비자가 만나는 핵심 장소가 바로 시장이라는 해석인데 이 소상공인들과 만나 어려움을 듣고 국밥도 먹은 뒤 자신은 시장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이라는 1호 공약을 필두로 10대 대선 공약도 발표했는데요. 이 오후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중앙선대위 회의를 열고 추가 인선을 발표할 예정인데 이 대선 후보 교체 논란 뒤 당내 갈등은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후엔 대전 국립현충원을 방문해 연평도 포격전과 천안함 피격 희생 장병들의 묘역을 참배할 예정입니다. 또 전통적인 강세 지역인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보수정당 후보로서 지지를 호소할 계획입니다. 네, 이번 대선에 출마한 다른 후보들도 정리해 주시죠. 네, 기호 4번을 받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오늘 새벽 전남 여수시 국가산업단지에서 첫 유세에 나섰습니다. 산업 현장의 고충 해결, 또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패권 경쟁에서 압도적 승리를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는데요. 국민의힘 지도부의 대선 후보 교체 시도 논란에 실망감을 느낀 보수 표심이 자신에게 쏠릴 수 있다는 기대감도 읽힙니다. 이외에도 기호 5번 민주노동당 권영구 후보, 기호 6번 자유통일당 구주화 후보, 무소속 황교안 후보 등도 선거운동에 뛰어듭니다. 대선 주자들의 첫 TV토론회는 오는 18일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 출석하는 모습이 오늘 처음으로 공개됩니다. 윤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서서 비상계엄이나 대선 정국에 대한 메시지를 낼지 주목되는데요. 현장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수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자 오늘 재판 10시 조금 넘어서 시작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1시간 반 정도 남았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3차 공판은 오늘 오전 10시 15분에 시작합니다. 이미 지난주 금요일 밤부터 공용 차량이 아니면 내부로 들어올 수 없도록 법원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일부 출입구는 아예 폐쇄된 상태입니다. 취재진이 법원으로 들어올 때도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칠 정도로 보안이 강화됐습니다. 경찰은 서울중앙지법과 인근 교대역에 9개 부대 600여 명을 투입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 오늘은 지하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14일과 21일 있었던 공판 기억하실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서 차를 타고 법원으로 와서 지하주차장을 통해 법정으로 곧바로 들어갔습니다. 지하주차장을 이용하게 해달라는 경호처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런 비공개 출석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법원이 지하주차장 이용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오늘 다른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차에서 내려 걸어서 법원 청사로 들어가는 모습이 공개되게 된 배경입니다.
기자들이 질문할 기회도 있을까요? 아직은 불투명합니다. 일단 윤 전 대통령이 들어가는 길에는 취재진이 주요 피고인들 취재를 위해 설정한 이른바 포토라인이 설치돼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이 길을 따라 들어가긴 하지만 취재진이 접근을 할 수 있을지, 또 접근한다고 해도 윤 전 대통령이 질문에 답을 할지 현재로서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만약 윤 전 대통령이 발언하게 된다면 계엄과 탄핵, 그리고 내란 재판에 대해 얘기할 가능성이 있고요. 어제 SNS를 통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결과에 대해 언급한 만큼 대선 정국에 대해 언급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자, 오늘 재판에서는 어떤 내용이 주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까? 앞서 지난 1일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을 직권 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했고 재판부가 이걸 병합 심리하기로 했죠. 그 이후에 열리는 첫 공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먼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지난 공판에 이어 군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 신문도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은 박정환 특전사령부 참모장과 오상배 수방사령관 부관이 증인대에 섭니다. 계엄령이 선포됐을 때 군 지휘부에 내려왔던 지시사항을 두고 공방이 벌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상으로 걸어서 법원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취재진이 마련한 포토라인에 서서 입장을 밝힐지도 관심인데요. 오늘 3차 공판 내용 서정빈 변호사와 전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 공판과 가장 큰 차이, 바로 오늘은 다른 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걸어서 법원에 출석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번 공판에서는 지난번까지 그런 과정과는 다르게 직접 윤 전 대통령이 이제 주차장으로 가서 또 법원 입구를 통해서 법정으로 출입하는 모습, 이것들이 모두 공개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전까지는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출입하는 것을 결국 경호처의 부탁에 따라 이제 법원에서 그것을 허용해 주면서 이런 출석 과정을 언론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었는데요. 사실 그동안 여러 비판들이 또 제기가 됐던 상황입니다. 이런 출석 과정에 대해서도 특혜다라는 그런 주장들이 많이 있었던 상황인데, 일단 오늘 공판기일에는 이런 지하 주차장을 통한 출입이 허용되지 않고 또 외부를 통해서 출입하게 되면서 이 모습을 이제 보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동안은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 없었는데 오늘은 확실히 카메라에는 잡힐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다만 메시지를 낼지, 만약 낸다면 또 어떤 메시지를 낼지가 주목되는데 혐의와 관련된 입장 표현도 있을까요? 글쎄요, 사실 좀 예측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 얼마 전에 이제 SNS를 통해서 대선 관련된 그런 입장, 그런 메시지를 또 전달을 했기 때문에 과연 오늘 이제 출석을 하게 되면서 포토라인에서 특별한 메시지를 또 전달을 할지, 특히나 이제 오늘 재판이 있는 날이다 보니까 본인의 그런 혐의와 관련된 내용들을 또 메시지를 전할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받고 있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혐의에 대한 내용은 최대한 자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필요성을 따져봤을 때 이미 이런 계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은 지난번 길게 이어졌던 그런 탄핵 과정에서도 언론을 통해서 사실 많이 보도가 됐었고 지금 이 형사 재판에 있어서도 사실 크게 다른 입장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인 초기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히 재판부의 진행과 관련해서도 언급할 만한 그런 메시지가 있어 보이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그런 메시지가 딱히 없거나 혹은 상당히 자제된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이 시각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공판과 다르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이 직접 드러나다 보니 더 경계가 삼엄해진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취재진마저도 지금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칠 정도로 이 주변 경계가 삼엄하다고 하니까요. 이 주변 지나시는 분들은 좀 참고를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잘 알려진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사저는 이 법원까지는 걸어서 한 5분에서 6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상당히 가까운 거리인데 10시 15분에 3차 공판이 시작되다 보니까 아마도 오전 10시 정도에 출발해서 이동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포토라인에서 어떤 메시지를 낼까 이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동안 전직 대통령들의 사례를 보면 많은 이제 발언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막상 조사에 들어가서 법원에 들어가서는 그 말이 좀 바뀐 경우도 있었거든요. 자, 만약에 이런 포토라인에 서서 했던 발언이 법정에서 어떤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사실 그런 경우는 과거에도 사례를 좀 찾아보기 힘들고 이번 상황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런 포토라인에서 어떠한 메시지가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전 사례 같은 경우들 보면 이제 재판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포토라인 앞에서 전직 대통령들이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거나 혹은 국민에 대해서 사과드린다라는 정도의 메시지들 했던 것이지 혐의에 대해서 혐의를 모두 인정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의 메시지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특별히 밖에서는 포토라인 앞에서는 자신의 모든 잘못을 인정하겠다, 혐의를 인정하겠다 그렇게 해놓고 법정에서 또 다른 모습을 보이는 이런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고서야 정치적인 그런 책임에 대한 메시지라든가 혹은 재판을 충실히 잘 받겠다 이 정도의 메시지는 결국에 이제 법정에서 그 재판이 이어질 때는 큰 영향을 줄 수가 없는 내용이라고 비춰집니다. 물론 이제 예외적으로 이후에 재판이 진행이 되고 혐의가 상당히 인정된다라는 판단이 됐을 때 검찰에서 이제 양형과 관련된 자료로 그간 언론을 통해서 보냈던 그런 메시지들을 봤을 때 본인의 혐의를 여전히 부인을 하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반성적인 그런 자세가 보이지 않는다. 이 점 역시도 형을 정하는 데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자료로 제출을 한다면 그때 가서는 결국 이제 양형을 판단하는데 약간의 영향은 줄 수 있긴 한데 지금처럼 일단 혐의가 인정되는지 안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현재로서 그런 메시지들이 재판 과정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내용들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 어떤 메시지를 밝힐지 주목되는 상황인데요. 자, 재판 얘기를 좀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오늘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는데 두 사람이 나오잖아요. 자, 어떤 인물인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일단 지금 오늘 재판에는 박종환 특전사령부 참모장 그리고 오상배 수방사 이제 부관이 증인 신문 과정에서 이제 증인으로 출석을 하게 됩니다. 우선 박종환 특전사령부 참모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가장 측근 옆에서 이 계엄 당시의 상황을 모두 목격을 하고 또 사령관을 대신해서 지시를 또 전달하기도 하는 그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언론에서 밝혀진 그런 수사 과정에서의 내용들을 봤을 때 당시에 통제실에서 이 사령관의 전화를 직접 옆에서 같이 청취를 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부하들에게 그 내용들을 하달하기도 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런 수행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오늘 재판에서도 증인신문 내용으로 그런 진술들이 있을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으로 이제 오상배 수방사령관 부관 같은 경우, 오상배 이제 부관 같은 경우에는 계엄 당시에 이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과 같은 차량에 이제 탑승을 한 상태에서 이 계엄 상황의 그런 작전을 수행했던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결국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는 그런 지시 통화 내용을 들었다라는 그런 입장인 것으로 일단 보이긴 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증거 기록을 봐야지 정확하게 알 수 있긴 한데 일단은 당시에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수방사령관의 바로 옆에서 작전을 수행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그 계엄 상황에서 어떠한 지시가 있었고 그것이 하달됐는지 이 부분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증인신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박정환 특전사령부 참모장 그리고 오상배 부관 이 두 사람 같은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직접 지시를 받았다라기보다는 이제 지시를 받는 그 옆에서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입장인 거잖아요. 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도 지금 대통령과 직접 관련돼 있는 인물부터 증인신문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서에 있었던 증인신문 과정에서부터 이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을 했던 내용입니다. 이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결국 이제 윤 전 대통령의 그런 지시 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윤 전 대통령과 그 지휘 체계상 가까운 사람부터 그러니까 사령관 등을 포함한 상급자들부터 증인신문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고 이제 검찰에서 이렇게 신청한 증인들의 순서를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런 상급자가 아니라 이제 중간자 지휘 임직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먼저 하는 것을 봤을 때 이것은 재판부의 그런 선입견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또 언론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불필요한 선입견을 줄 수 있다. 이것을 의도한 것이다라고 이제 비판을 해 왔었는데 일단은 검찰 측에서는 증인신문의 순서와 관련해서는 이 부분은 당연히 입증 책임을 지고 있는 검찰의 판단을 우선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었고 우선은 지금 검찰에서 신청한 순서대로 재판부에서는 이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사실 통상의 재판에서야
증인 신문을 누구를 먼저 증인으로 부를지 여부가 이만큼 중요하지 않을 수 있긴 한데 아무래도 사안이 워낙 중대하다 보니까 지시를 직접적으로 전달받은 사람 그리고 1차, 2차적으로 나뉘어서 전달받은 사람 이 순서에 대해서도 검찰과 이제 윤 전 대통령이 상당히 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비상계엄 선포의 불가피성을 밝히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증인을 새롭게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재 감사원장이라든지 박성재 법무장관이라든지 여러 요직의 인물들을 지금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라는 입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비상계엄 선포의 불가피성, 달리 말하면 이 사건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윤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유리한 증인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인물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국정 운영 상황을 봤을 때 혹은 뭐 여당과 야당, 그 국회의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단지 국정의 정상화를 위해서였지 국헌문란의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점을 이제 이번 형사 재판에서 증인신문을 통해서 밝히고자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제 뭐 이런 인물들에 대한 그런 증인 신청은 당연히 이제 진행이 차근차근 될 것으로 보이고 이제 그렇다면 나아가서 재판부에서 해당 증인들에 대해서 그 신청을 받아들여질지 이 부분 역시도 이제 조금 지켜볼 관심사긴 합니다. 사실 뭐 헌법재판 과정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뭐 다수 신청했던 증인들 중에서 또 일부는 채택을 하지 않는 그런 재판 진행 방식을 보였었는데 일단 형사 재판은 조금 다르지는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직까지는 일단 재판 초기 단계이기도 하고 재판이 상당히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특히 이제 내란 혐의라는 형법상 가장 중한 죄를 다루고 있는 재판이다 보니까 이런 윤 전 대통령의 증인 신청에 대해서도 재판부에서는 가급적이면 최대한 이를 받아들여주는 그런 진행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한편 윤 전 대통령이 오늘도 마이크를 잡고 직접 어떤 의견을 얘기할지 주목되는데 어떻게 전망됩니까? 사실 이 부분도 예상하기는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이제 통상적인 경우라면 증인 신문 과정에서 이 피고인 당사자가 직접 신문에 개입하는 경우는 흔치가 않습니다. 일단 뭐 당사자로서 사건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 보니 뭐 변호인이 있다 하더라도 직접 증인 신문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긴 한데 일단 일반적으로는 재판부에서 이를 제지를 하고 가능하면 변호사를 통해서 증인 신문에 참여를 하기를 권하기를 합니다. 다만 이제 워낙 특수한 상황이기도 하고 또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법률적인 지식이 웬만한 변호사들보다도 충분히 더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임할 가능성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할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지금 흘러가는 상황들을 봤을 때 주된 그런 주요 질문들은 결국 변호인을 통해서 하지 않을까. 뭐 간간히 필요한 추가 사항이 있다라고 한다면 변호인을 통해서 좀 간접적으로 질의하는 방식을 채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잠시만요. 자, 지금 경제 관련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이달 초 우리 수출이 20%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은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이 128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3.8%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일한 날짜인 조업일수를 고려한 하루 평균 수출액은 지난해보다 1% 줄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 수출은 14% 늘어난 반면 승용차는 23.2%, 석유 제품은 36.2%, 선박은 8.7% 감소했습니다. 양대 수출 시장인 중국과 미국으로의 수출은 각각 20.1%, 30.4% 줄었습니다. 이달 초 수입은 146억 달러로 1년 전보다 15.9% 감소했고 무역 수지는 17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통상 수출은 월말로 갈수록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지난달까지 월별 수출은 석 달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달 초 수출이 20% 넘게 감소했다는 속보 전해드렸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서정빈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직권남용 혐의도 오늘 재판부가 처음으로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바로 병합돼서 지금 한 번에 심리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직권남용 혐의 내용은 비상계엄 당시에 뭐 경찰이나 군 포함해서 6개의 기관의 지휘권을 남용을 해서 국회 봉쇄라든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뭐 방해했다에 따라서 이런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라는 그런 내용의 이제 직권남용 혐의가
추가가 된 상황입니다. 예. 사실 이 내용들이 결국에는 이제 12월 3일 있었던 비상계엄 당시의 행위를 다른 법조를 적용한 것과 별반 다를 게 없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는 이제 동일하고 이것은 직권남용인 동시에 이제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건데 따라서 재판부에서 뭐 별도의 그런 재판을 진행한다거나 혹은 다른 재판부에서 사건을 진행하게 되면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두 개의 재판이 진행되는 그래서 재판 절차 진행이 상당히 지연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 예상을 했던 것처럼 현재 재판부에 마찬가지로 이 직권남용 사건 역시도 같이 배당이 됐고 또 병합이 돼서 한꺼번에 재판이 진행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1심이 과연 언제 끝날까? 이것도 관심인데요. 지금 재판부는 한 달에 서너 번 정도로 예정이 되어 있고 검찰은 일주일에 두세 번은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 끝날까요? 사실 지금 이제 연말까지 뭐 한 달에 서너 번 정도의 횟수로 재판을 진행하겠다라고 어느 정도 조율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계획대로 별 차이 없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결국 이 재판은 그 결과가 연말이 넘어서야 내년이 되어서야 어느 정도 윤곽이 보이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특히 뭐 지금 상황에서는 재판부 입장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재판 자체를 신속하게 혹은 좀 촉박하게 진행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고 또 이는 윤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재판을 최대한 조금 차근차근 진행하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일 것이기 때문에 뭐 이대로만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내년이 되어서야 이제 어느 정도 결론에 도달하지 않을까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김건희 여사 소환 통보 관련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자 검찰이 정식으로 소환 조사를 통보했는데 김 여사가 이제 언제까지 응답을 해야 하는 겁니까? 사실 뭐 체포나 이제 구속과 같은 수사 방식과는 다르게 이제 출석 요구는 임의적인 수사 방식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언제까지 응답을 해야 된다 또는 언제까지 출석을 해야 된다라는 뭐 정해진 그런 시기는 없습니다. 예. 이제 그래서 피의자로서는 뭐 응답은 하더라도 뭐 기일을 좀 미룰 수도 있고 혹은 뭐 변호인과 일정을 조율할 필요성을 언급을 하면서 다시 한번 소환 일정을 협의할 수도 있긴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 측에서 응답은 뭐 며칠 안에 하되 소환 그 조사 일정은 다시 한번 조금 미루어 잡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검찰 입장에서는 만약 비협조적이라고 판단을 한다면 강제 수단 그러니까 체포도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보도에 따르면은 이미 뭐 서면으로든 이렇게 출석 요구를 한 상태고 또 정식으로 출석 요구를 한 상황이라서 만약에 이번에 응하지 않고 또 이런 불출석이 반복된다라고 한다면 체포 영장을 신청하는 것까지 청구하는 것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일단 뭐 현행법상 이렇게 소환에 불응을 해서 뭐 도망할 우려가 있다, 소환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라고 한다면 체포 영장은 청구를 당연히 할 수가 있는 것이고 통상적으로는 한 3차례 정도 소환에 불응을 하고 특별히 정당한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수사기관에서는 체포 영장을 이제 청구를 해서 발부를 받고 이제 강제적으로 인치를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뭐 시기적으로는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체포 영장을 검토하고 있다는 건 역시도 뭐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명태균 씨를 고리로 한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금 김건희 여사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건데 검찰은 이미 충분한 진술과 물적 증거를 확보했다라는 입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피의자 소환은 뭐 참고인이라든가 혹은 기타 관계자들 다른 증거들을 상당히 수집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혐의점을 파악하고 일정 수준 이상 소명이 된 상태에서 거의 마지막 단계에 피의자 조사를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이런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일단 중요한 게 진술 증거가 될 텐데 그중에서도 명태균 씨의 진술이 양질의 측면에서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뭐 여기에 대해서는 수차례 조사가 진행돼서 확보되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뭐 물적 증거야 이미 뭐 언론을 통해서 확인이 된 것처럼 통화 내용이라든가 메시지를 주고받은 그런 증거들이 다수 확보가 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결국에는 검찰 입장에서는 이런 물적 증거 그리고 진술 증거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혐의점을 조사하기에 충분한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의 그런 조사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를 이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직접 개입 여부로도 확장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 최종적인 수사의 방향은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는 예를 들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문제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주체는 이제 그 공직자, 대통령을 포함한 공직자가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선은 이제 김건희 여사, 그러니까 일반인 신문에 해당하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 당시 선거 과정에서 그 공천 과정에 개입을 했는지 여부를 조사를 하고 이것이 나아가서는 이제 윤 전 대통령까지 또 개입이 있었는지 따라서 이 공직자 신분에 해당하는 대통령이 이 선거에 개입했는지 여부가 최종적인 수사의 목표가 아닐까. 그렇다면 조사 과정이 진행되는 그런 수준에 따라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역시도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추가 의혹도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네, 우선은 도이치모터스 그 주가 조작 개입 의혹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고검에서 수사를 제기할 것을 결정을 했고 다시 한번 참고인들을 불러서 기본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왔던 이제 또 다른 의혹, 그러니까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서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으면서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건네받았다라는 그런 의혹 역시 또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서울 남부지검에서 최근에 압수수색도 진행을 했었고요. 이런 지금 혐의들에 대해서 각 검찰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그 말씀하신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오늘 두 번째 재판을 받지 않습니까?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어떤 혐의입니까? 네, 2018년 지방선거 당시에 이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당시 경북 영천시장 예비후보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 이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지금 전성배 씨는 2차 공판인 지금까지도 이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입장으로 보이고 특히 그 내용을 봤을 때는 정치자금법상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정치 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을 해야 되는데 자신이 2018년 당시에 그런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따라서 기소가 잘못됐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앞으로 검찰은 아무래도 증인신문을 통해서 이 시기에 과연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정치 활동을 실질적으로 한 사람인지 또한 법적으로는 이제 정치 활동이 무엇인지 이런 법리적인 의견을 내놓으면서 재판이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잠시 뒤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열리게 되는데요. 앞서서 법적 쟁점 짚어봤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지난 8일 선출된 이후 꾸준히 공식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첫 주일 기도를 집전한 교황은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 등 세계 정세에 관한 견해를 밝히면서 더 이상 전쟁은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지난 8일 선출 당일에 이어 두 번째로 대중 앞에 등장했습니다. 교황으로서 첫 부활 3종 기도를 집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황은 80년 전 2차 세계대전이 종식됐지만 오늘날 3차 세계대전이 조각조각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각난 3차 세계대전은 프란치스코 전 교황이 자주 사용한 표현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더 이상의 전쟁은 안 된다며 전 세계의 평화의 기적이 허락되기를 기도했습니다. Mi rivolgo anch'io ai grandi del mondo, ripetendo l'appello sempre attuale. Mai più la guerra. 교황은 우크라이나 국민의 고통을 가슴에 품고 있다면서 정의롭고 항구적인 진정한 평화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가자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깊은 슬픔을 느낀다며 휴전과 이스라엘 인질 석방, 인도주의적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최근 충돌했던 인도와 파키스탄의 휴전은 환영 입장과 함께 후속 협상을 통해 영구적인 합의에 이르길 희망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여러 국가가 5월 11일에 기념하는 어머니의 날과 관련해 모든 어머니가 행복한 날을 보내기를 바란다고도 했습니다. Transmitiu muito amor, muita compaixão. E a cara dele, o rosto dele representa que vai transmitir muito amor para a gente, né? 교황의 즉위 미사는 오는 18일 거행되고 첫 일반하련은 21일로 예정돼 있어 바티칸에는 세계 각지에서 신자들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3차례 한국을 방문한 레오 14세 교황은 2년 뒤 세계 청년대회 참석차 다시 한국을 찾을 전망입니다. 바티칸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스스로 뱀에게 물리며 해독제 개발에 길을 연 남성이 있습니다. 이 남성의 피를 이용해 만능 해독제를 개발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럭 정비사였던 팀 프리드 씨가 맹독을 가진 타이판에 팔뚝을 물립니다. 90분이 지나자 물린 자국이 부풀어 오릅니다. 18년 동안 코브라와 블랙 맘바 등 치명적인 독사에게 200번 넘게 일부러 물렸습니다. 뱀독에 대한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700번 이상 뱀독을 추출해 스스로 주입하기도 했습니다. 맹독으로 혼수 상태에 빠지기도 했지만 치료제 개발에 도움이 되겠다며 실험을 계속했습니다. So at that point I decided I have to reach out to every scientist on the planet, which I did. Reached out to a lot of them. Can you study me? What can we do to save people from snakebite? 이런 노력은 생명공학 연구팀과 연결됐고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프리드 씨 혈액에서 항체를 추출해 세계보건기구에서 가장 치명적인 뱀으로 분류한 19종을 선정해 쥐를 대상으로 실험했습니다. 13종에서 완벽한 해독 효과를 보였고 나머지 6종에서도 일부 해독 효과가 있었습니다. 해독제가 상용화되려면 더 많은 연구와 다양한 임상 실험이 필요합니다. We have antibodies produced in a human that might save other humans moving forwards in terms of a universal antivenom. 이 실험은 한 개인의 극단적인 헌신이 과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지만 방식의 윤리성 문제도 제기됩니다. 매년 14만 명이 독사에 물려 숨지고 신체 절단 같은 장애를 입는 경우는 3배나 더 많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500만 달러, 우리 돈 70억 원에 미국 영주권을 판매하는 골드카드의 전산 시스템을 시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골드카드에 대한 SNS 게시물에 우리는 시스템의 정상 작동을 확인하기 위해 조용히 테스트를 진행 중이고 테스트가 끝나면 대통령의 발표와 함께 공개될 것이라는 답글을 달았습니다. 머스크가 답글을 남긴 게시물은 트럼프의 골드카드는 정부 효율부가 구축한 디지털 인프라로 현실화하고 있으며 이미 미국 이민 시스템에 통합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카타르 왕실로부터 보잉 747 최신형 항공기를 선물로 받아 대통령 전용기로 사용하기로 했다고 A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등을 순방하는 가운데 카타르의 항공기 기증 발표는 며칠 안에 이뤄질 예정이라고 방송은 전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보잉 747-8 가격은 약 4억 달러, 우리 돈 5,600억 원 수준으로 미국 정부가 외국에서 받은 선물 중에 가장 비싼 것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며칠 사이 날씨 변동이 무척 심합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낮부터는 온화한 서풍이 불어들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오늘 쌀쌀한 아침을 뒤로하고 서울 등 곳곳이 25도 안팎으로 다소 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주의하셔서 겉옷으로 체온 조절해 주셔야겠고요. 앞으로 남은 한 주 동안도 이렇게 대체로 초여름 같은 날씨가 이어진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곳곳에 안개가 무척 짙게 끼었습니다. 광주와 원주 공항에는 여전히 저시정 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앞으로 해가 높이 떠오르면서 남은 안개는 걷히겠지만 오전까지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스모그가 뒤엉켜서 하늘이 뿌옇게 보일 수 있겠습니다. 이 안개와 먼지가 해소되는 낮부터는 서울에서도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봄볕도 강해지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이 24도, 광주 25도, 강릉과 대구 26도로 다소 덥겠고요. 야외 활동하실 때는 자외선과 오존에도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후로도 이번 주에는 초여름 같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모레까지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겠는데요. 다만 스승의 날인 목요일에는 서울 등 중북부와 남해안, 제주도에 비가 내리면서 고온 현상이 주춤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중부 해안에서는 강풍이 불겠습니다. 무너지거나 날아갈 수 있는 시설물은 미리 정비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고은재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 3부가 오는 20일로 잡혀 있었죠. 공판기를 연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자, 앞서 이재명 후보 측은 지난 7일 위중교사 사건과 대장동 사건 재판부,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에 각각 기일을 바꾸거나 연기해달라는 신청서를 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와 대장동 사건 재판부는 이 후보 측이 기일 변경을 신청한 당일 기일을 대선 이후로 변경한 바 있죠. 자, 조금 전에 이재명 대선 후보의 위중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 3부도 오는 20일로 잡혀있던 공판기일을 연기했다는 속보 들어와 있습니다. 날짜는 추후에 지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전 전해드린 대로 오늘부터 22대 대통령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는데요. 경찰이 전국 관서에 선거경비 통합상황실을 꾸리고 24시간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선거경비 통합상황실은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과 259개 경찰서에 설치되며 선거일인 다음 달 3일 개표가 종료될 때까지 후보자 신변 보호와 투개표소 경비를 관리합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후보자와 주요 인사 등 경비 대상에 관한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선거가 변수 없이 안전하게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뉴스업 월요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